방송을 준비한 IT 관련 취업 프로그램, 이직업 이취업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 관련을 모두 책임지겠다 하시는 구직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IT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두 분도 소개해드립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의 김기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IT 관업 산업 뉴스들을 전하는 시간이죠. 알아보자 IT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업계의 뉴스와 핫 이슈 그리고 업계 분석을 해보는 코너입니다.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IT 관련 한 뉴스. 오늘은 조금 씁쓸한 소식인데요. 바로 이 따뜻한 봄이 왔는데도 봄나들이 대신 돈 벌기를 선택한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보시죠. 자, 20대들이 말합니다. 봄나들이는 사치고요. 그 시간에 알바 더 뜁니다. 네, 바로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제일기획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 조직인 제일DNA 센터가 올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간 다지털 패널 8,000명의 검색어 데이터 23만 건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검색어로 가장 높은 비율 21.7%를 차지한 것이 바로 아르바이트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맛집 16.7%, 여행이 13.2%로 순서를 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20대 검색어 1위가 맛집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답한 응답자는 16.4%였는데요. 1년 새 그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자, 30대와 그 밖의 연령층도 한번 살펴볼까요? 20대와는 다소 좀 상이한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30대는 여행이 19.3%로 1위를 차지했고 맛집과 운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일본 여행객의 증가가 이 같은 영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다음은 40대 주 관심사로 넘어가 보면 1위는 바로 패션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근소한 차이로 역시 맛집이 순위를 이었네요. 마지막으로 50대 관심 검색어인데요. 역시나 50대도 이 패션에 관한 관심이 무려 32%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은 여행이 2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연령층마다 각기 다른 분석 결과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 검색 행동이라는 것은 실생활과 속마음을 투영하는 행동 지표로 진화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중요한 마케팅 정보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통계 자료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아무리 알바가 급해도요. 오랜만에 찾아온 이 반가운 봄 날씨에 커피라도 사들고 나가서 피크닉 한 타임 즐기시는 것도 꼭 빼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여유는 즐겨줘야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테러리스트도 빅데이터 쓰는 시대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30일 영국 최고 첩보기관 M16의 수장이 정보통신기술, 이 RCT의 발달로 첩보 활동의 효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이 역으로 테러리스트에게 이용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좋긴 해도요. 안보에 있어서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건데요. 알렉스 영거 MI6 국장은요. 지난해 10월 내부 승진자료는 처음으로 MI6 국장에 임명된 이 데이터 이용한 조직 관리로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비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영거 국장은요. 빅데이터 등의 적절하고 정확한 데이터 사용은 우리에게 더 숙고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게 하기 때문에 조직과 국가를 방어하는 데 더 나은 점을 제공하긴 하지만 반대로 이 같은 기술이 반대편의 손에 들어갈 경우 종종 윤리나 법률을 거리낌 없이 위반하여 MI6를 지켜봐서 이 시민과 조직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영거 국장은 이어서 우리는 우리 기술로 스스로 무기 경쟁을 모색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을 통한 운영은 기술을 통한 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둘은 독립적인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
또 현재 국제사회가 세계화의 어두운 면에 직면했는데 특히 테러리스트와 함께 사이버 세계의 악당과 범죄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제사회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 테러리스트들도 충분히 기술 발달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럴 경우 양날의 칼이 될지도 모르는 빅데이터. 이 언젠가는 데이터로 인한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좋은 것 하나 찾으면 숙제도 하나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죠.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자 IT였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이렇게 좋은데 피 끓는 청춘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된 어떤 자료들이라고 하는데요. 테러리스트 얘기도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 국가 안보라든지 뭐 예측할 수 있다,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적국이라든지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할 경우에는 이게 또 나쁜 측면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참 다르게 쓰일 수가 있겠죠? 예,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얘기를 잘해 주셔서 뭐 같은 얘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뭐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떤 해당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일단은 분석을 하고 패턴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악한 의도를 좀 사용하는 집단으로 넘어갔을 경우. 근데 이거 꼭 뭐 테러리스트나 이런 얘기까지 발전시킬 것도 아니라 요즘 그런 전화들 안 오시나요? 전 하루에도 12번씩 오는데 어떤 거요? 어디 좀 가입해라. 그렇죠. 여기 보험사다. 보험사 많이 오죠. 예. 피싱 사이트도 많이 오고요. 그 네. 데이터들 다 어디서 유출이 돼서 나갔을까요? 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좀 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에 맞는 어떤 패턴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업체라든가 정보기관 같은 데서 정보를 수집해 가지만 그게 유출됐을 경우는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빅데이터가 과연 도래하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보의 보안부터 좀 잘 갖춰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세상이 좀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빅데이터는 향후 좀 발전 가능성이 많이 높은 사실 뭐 예전에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었어요. 빅데이터 산업이 그 IT 산업의 원유와 같은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이제 조금씩 꽃피우고 있는 단계니까요.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이 보완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앞에서 말씀 역시 잘해주셔갖고 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 뭐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 그 뭐 에브리띵 모든 네. 것들이 이제 그 다 연계가 될 때 그 기반은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네.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그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어떤 기름이나 원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원유 사물 인터넷이 확장되는 데 있어 원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빅데이터일 거고요. 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어머니께서 해줄 때 탁탁탁탁 소리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마술이요? 예, 저녁을 준비하시는 그 네. 어머니의 어떤 칼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칼이라는 게 뭐 저녁에 그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도구로도 활용이 되지만 네. 뭐 강도가 예를 들면 칼을 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위험성도 굉장히 끔찍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는 네. 것처럼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이걸 있고. 또 이렇게 비유해 주신 거예요. 예, 양날의 검이 될 수도 대단하세요.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도로 그 선한 의도로 쓰느냐, 맞아요. 악한 의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종류가 달라지고 역시 빅데이터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양날의 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사실 그 빅데이터가 뭐 새로운 빅브라더의 등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IT 대표 기업 분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대표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취업 정보, 직업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나눠볼 주제가 바로 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가 어떤 건지 관련 산업은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 개념부터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떠오르세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데이터는 정보를 뜻하고요. 그렇죠. 큰 정보라고 네, 말 보시면 될 것 그대로. 같아요. 네. 근데 글쎄요, 예전에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뭐 어떤 게임 같은 거를 설치를 할 때
과거에 보면 몇백 메가바이트, 예. 몇백 기가바이트 뭐 이 정도 얘기했고 요즘은 이제 뭐 10기가바이트가 게임 설치하는 용량이다 그러면 크다, 용량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개념은 그런 어떤 기가바이트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참 이게 믿기지 않는 데이터긴 합니다만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지금 1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좀 추적을 해본 건데요. 네. 유튜브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렇죠. 네. 유튜브 동영상에 1분 동안 업로드되는 그 영상의 크기가 한 72시간 분 정도가 되고요. 이메일이 지금 이 순간에 한 2억 개 정도가 발송이 되고 있고 1분에요? 네. 2억 개. 구글에서는 구글 검색에서 1분에 400만 건의 검색이 좀 발생을 하고 네. 뭐 페이스북은 246만 건, 트위터는 28만 건. 1분에요. 네, 1분에요. 그리고 예. 그 아이튠즈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다운로드 건이 한 4만 8천 개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 1분에 다 발생을 하는 데이터의 와. 양인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추적해요? 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건 이미 된 시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개인이 어떤 뭐 몇백 기가바이트의 용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젠 그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이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묵혀다 쓰시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도서관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열람실 가서 아 이거 어디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것만 보고 끝나는 요 정도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고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에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누가 올렸는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네, 네.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연결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에 요즘 들어서 그렇게 쇼핑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요? 퇴근 시간에 모바일에서 집에 가면서 이제 쇼핑 목록을 보는 거죠.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이나 이런 네. 곳에서. 그럼 7시에 쇼핑을 하는데 누가 쇼핑을 하느냐? 남자보단 여자가 더 많지 않느냐? 네. 그럼 여자분 중에서도 20, 30대가 좀 더 많이 쇼핑을 하더라. 분석을 하는군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분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빅데이터 가지고 그냥 커다란 네. 정보량 이렇게만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에 얘기하는 빅데이터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 또다시 그렇죠. 분석해내는 그래서 네.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또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는 곧 플랫폼이다라고 의미를 좀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래서 그 다른 산업 간의 어떤 융합되는 데이터들도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걸 분석해서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빅데이터의 그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김 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그 90년대 초에 네. 그 윈도우 3.0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PC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하드라 그러죠. 저희들 일반적으로 PC에 들어가 저장하는 공간인 그렇죠. 하드 드라이브. 하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제 친구가 이제 새로운 PC를 펜티엄이란 말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네. 그때 사면서 그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하드가 몇 기가인 줄 알아? 몇 메가인 줄 알아? 몇 메가인 줄 알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몇이었어요? 예, 그래서 100메가인가 아마 얘기했을 때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빌리버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큰 하드가 있냐? 어떻게 가능하지? A4 용지에 무려 거의 수천만 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요새 그 포탈에 올라오는 이미지들이 몇 메가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예, 저희는. 최소 1, 2메가고요. 아. 보통 한 4, 50메가 정도 되는 그 그림 정도가 돼야 뭐 이게 뭐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그렇군요. 정도로 이렇게 데이터가 큽니다. 네네. 그러려면 그렇게 커다란 데이터들이 이제 생기면서 하드도 역시 커지면서 근데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벌써 몇 메가씩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수도 없이 쓰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 네.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의 그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네.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네. 테라. 못 네, 들어보셨겠지만 들어봤어요. 페타, 엑사바이트. 그러니까 메가에서 1000배씩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1000배요. 예.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전 짐작이 안 되거든요. MP3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통 한 곡당 5메가바이트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기가바이트라고 하면 1000메가바이트인데 그게 네. 한 200곡 정도가 이제 1기가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1000기가바이트가 이제 1테라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1000테라바이트가 이제 1페타바이트가 되는 거고 1페타가 이제 엑사, 몇 곡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000배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공을 3개씩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겠지만 엑사바이트라는 그 네네.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 미의의 도서관 아시죠? 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을 지칭하면 아마 그곳일 텐데 네. 거기 쌓여 있는 데이터의 4000배 정도가 1엑사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사바이트. 그 도서관에는 요새는 아시겠지만 네. 뭐 말씀하신 뭐 음악, 영상,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구글의 전 CEO께서 말씀하셨던 게 인간이 태초부터 2003년도까지 쌓았던 데이터가 5엑사바이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5엑사바이트밖에 네네. 안 돼요. 예. 근데 놀라운 게 2010년도에 단 2일 만에 생성된 데이터가 그 5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게 2010년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얘기니까 예. 지금은 아마 2초 만에 아마 그 정도가 쌓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또 요즘에는 페이스북으로 한 다리만 건너도 서로 아는 사이고 맞아요. 정말 친구고 이렇더라고요. 또 보면은 요즘에 인터넷 그 페이스북만 봐도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위치 정보 같은 거 다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빅데이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님.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석하는 것들도 이제 다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단순하게 정보, 큰 정보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빅데이터에 속하는 데이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사진이 많아지고 뭘 많아지고 했는데 이제는 양적인 면을 떠나서 질적인 것도 많이 향상이 되고 용량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가로 예상도 뭐 300 정도의 동영상, 이제 SD 정도의 급의 화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무조건 풀 HD, 이제 풀 맞아요. HD 넘어서 UHD 뭐 이런 얘기를 네, 네, 하잖아요. 맞아요. 실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용량 자체가 몇십 배로 이미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아까 전에 초창기 때 이사님께서 이미지 안에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찰칵 찍으면 그 해상도가 되게 작았기 때문에 몇 그렇죠. 킬로바이트 정도밖에 불과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4K 동영상, 4K 화질의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네. 요거 하나의 용량만으로도 그 과거에 있었던 하드디스크를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 데이터의 어떤 용량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커져 나가고 있는 세상이다. 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정보들이 모이고 있고 분석하고 예측을 해가고 있어요. 사실 저 같아도 페이스북을 하면서 저한테 맞는 맞춤 광고가 뜰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게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좋은 사례 맞을까요? 맞습니다. 예.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다 전부 다 하고 있고요. 네, 뭐 많아요, 애플도 요즘에.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글로벌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다 빅데이터를 이미 마케팅과 세일즈 영역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사고 있고 이 사람이 평소에 뭘 하고 그렇죠. 있고.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로그인 안 했다고도 상관이 없는데 그 데이터가 구글 서버로 다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검색어를 입력을 했고 평소에 뭐를 자주 보고 있고 언제 인터넷을 자주 하고 네. 그거에 맞춰서 아, 이 사람은 평소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네. 아니면 이 사람 주변에 또 친구가 누가 있구나. 뭐 야구를 만약에 직관을 많이 하러 가는데 직접 예. 관람하러 많이 가는데 다른 연인도 이 사람이 있구나. 페이스북에 아. 보시면 기혼, 미혼 다 써 뜨죠. 있죠. 네. 좀 무서운데요. 그게 이제 약간? 소셜 분석으로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최근에 얘기를 할 때는 과거의 커다란 덩어리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젠 그 사람 소설, 그러니까 소셜에 관련돼 있는 사회적인 망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에 맞춰서 맞춤 타겟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페이스북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임지연 아나운서님이 페이스북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북과 동시에 링크드인이라는 어떤 네. 사이트도 이제 시작을 하면 아, 지금 뭔가 취직을 구하고 있는 건가? 또 그거에 맞춤에 있는 정보를 또 푸시를 해주는 거고. 예. 참 무섭죠. 무섭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검색 엔진을 이용할 때 로그인 하지 않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로그인을 안 하고 검색 엔진에 네. 들어가도 그 데이터는 다 반영이 됩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렇군요. 로그인 안 무섭네요.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서워요. 그건 이제 기초 단계에서부터 다시 또 뭐 IT의 어떤 기초 지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정보들도 이제 다 서버상에 남아 있는 거고 접근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왜 나는 그런 허락한 적 없는데 마음대로 가져가냐.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다 했군요. 가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더 얘기를 나누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그 개인한테 필요한 타겟 광고와 타겟 사례를 준다라는 거죠. 네.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미국에서 이제 사우스웨스트라는 어떤 항공사가 있는데요. 이 항공사가 이제 다른 어떤 업체와 좀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연동을 해요. 네. 승객들이 이제 비행기에 앉을 때 좌석제로 앉잖아요. 그럼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걸 주로 봤는지를 타겟팅을 분석을 해서 네. 그 사람 앉는 자리 앞에 스크린에서 맞춤형 광고를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지금은 다 치밀하네요. 그렇죠. 현지화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쇼핑을 제가 이제 주로 하는데 네. 뭐 게임을 제가 주로 하니까 게임을 하다가 이 사람이 네. 갑자기 어느 날 RPG 게임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이제 페이팔이나 뭐 우리나라 따지면 카카오페이 이런 쪽으로 정보가 연동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연동했네? 그럼 이 게임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결제해보라고 보내봐야지. 맞아요. 그걸 캐치해가지고 바로 딱 보내는 거죠. 전파하는 페이스북도 되게 유사한 겁니다. 네네. 평소에 그 사람이 좋아요를 뭘 눌렀는지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내 스마트폰이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떤 앱을 많이 내려받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앱을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내 그 뉴스피드라고 얘기를 하죠. 타임라인. 네네. 그럼 나 이거 평소에 자주 하던 거네 이러면서 이제 설치가 되는 어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액션까지 유도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다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패턴을 분석해서 나한테 맞는 타깃 광고를 하고 있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자, 빅데이터 활용이 어느 분야로 지금 뻗쳐져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사님. 그 빅데이터란 말 자체가 네. 사실 그 경계선이 없습니다. 모든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뭐 정보통신이 일단 주가 될 거고요. 뭐 교육이나 금융, 의료,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타이핑해서 그 세이브 저장 버튼을 누르면 네. 발생하는 것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로그인을 안 해도 예.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그 흔적 트랙이라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모든 부분들에 다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근데 신기하게 그 빅데이터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 제조업에 적용 시에 상품 개발이나 어떤 그 조립 비용이라든지 연구 비용을 굉장히 절약시켜서 실제로 그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5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거를 운용하는 자본도 7%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조사 자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그 LBS 정보, 그 위치 기반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치가 한 20년? 10년 이내에 네. 그 약 7천억 달러. 7천억이 아닙니다. 7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창출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네. 그래서 요새 그 데이터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네. 예, 그런 분들에게도 참 먹잇감이 되겠죠. 예. 그래서 활용 사례나 성공 사례는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로그인도 안 했는데 제가 검색했던 네. 상품들이 알아서 떴다. 예.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기업이시고요. 네.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신데 그 고객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니까 가방을 검색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방과 관련된 광고들이 저는 가방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알고 알아서 딱딱 나와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넷플릭스라는 기업인데 네. 이 빅데이터를 연동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약 매출이 60% 이상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업에서 마케팅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례로 자라에서도 좋은 예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자라는 그 SPA라고 이를테면 제조부터 그렇죠. 생산 유통까지 다 담당하는 그 글로벌 이제 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스페인에 이제 본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저희 고객사였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빅데이터를 활용했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네. 그러니까 재고 최적 분배 시스템입니다. 그 재고를 어떻게 돌려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렇죠. 그 저장하는
뭐라 그러죠? 그 물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하죠. 예, 그 어디 쌓아두려면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효율화 시켜서 5년간 연평균 그 17%에 달하는 어떤 원가 절감이나 매출 성장에 기여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약을 드시잖아요. 예. 미국의 이제 그 국립보건원은 그 필박스라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연간 무려 이제 5천만 달러를 절감을 했는데 이 그 필박스라는 거는 그 약국의 어떤 검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서요. 네. 뭐 그 질병의 종류나 사람들이 찾는 약, 연도별 증가분 뭐 이런 것들, 약의 효능 등을 다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데이터화 해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렇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이 약을 구입할 때 네. 어떤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뭐 언제 거를 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이렇게 5천만 달러까지 이렇게 비용이 절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최적화시켜가지고 고객을 세분화하고 뭐 어떤 가격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부에서 활용을 한다면 공공정책을 세우거나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는 쪽에서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 연방노동기구에서 이 고용 관련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사실 그 고용 관련 빅데이터 뭐 몇 개 있지 않지 않나요? 뭐 학력이나 뭐 학력 그리고 이제 뭐 경력 그리고 그분의 그 개인정보 뭐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지만 네. 사실 그 고용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구직기간, 실업자의 이력, 그다음에 고용 그동안의 어떤 흔적들, 그다음에 성향, 뭐 이런 취미 적성까지 다 고려해서 이를테면 맞춤형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 그 취업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데 네. 그런 정보를 그 단순히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류하고 활용하고 분석해서 네. 예를 들면은 그 직업 방송에서도 그 슈퍼만 리턴즈처럼 네. 사실 이렇게 그 아내분께서는 이제 집으로 가셔서 애를 낳고 오시면은 다시 구직하시기가 힘드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맞춤형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분들에게도 적합한 직업들을 이제 그렇죠. 제공할 수 있고 네. 이런 용도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그 3년간 약 1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억 정도의 어떤 그 돈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네. 역시 그 만족할 돌아오신 분들에게 이제 만족할 만한 어떤 직업을 제공하고 이런 용도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을 해놨는데 저한테 맞는 맞춤 정보들이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도 이제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테러, 네. 그다음에 뭐 조류독감과 같이 이제 그 전염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런데 미리 이제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한다든지 네. 검역을 이제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테러에 빈번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서 많이 테러를 하시는데 네. 그쪽에서 누가 올 때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든 시스템이 이제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사례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사라든지 금융사에서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기자님께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뭐 네. 해외 같은 경우 뭐 실제로 이제 아까 전에 좀 문득 떠오른 게 네. 그 테러리스트에 관련해서 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는 그 보스턴 마라톤이라고 네. 폭탄 테러 기억나시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고 현장 주변에 한 CCTV가 600여 대가 있었대요. 이제 그걸 이제 정보量갖고 와서 다 봤더니 이제 10테라바이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테라. 네, 테라. 네. 동영상만 용량만 이제 10테라바이트 뭐 시간이나 이런 거 떠나서요. 이제 네.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 데이터 형식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다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CCTV를 다 네, 모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용의자로 어떤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폭탄 테러 사건에 용의자들이 어떤 뭐 옷이나 뭘 메고 있더라. 간단하게 그것도 들어서 분석했군요. 폭탄이었으니 가방을 갖고 있다라든가 쇼핑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태그처럼 해서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확 줄어들고 그렇죠. 거기서 빨리빨리 찾을 수 다시 있죠. 최근 뭐 용의자들이 뭐 흰색 야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고 밝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또 맞는 태깅으로 다 갖고 와서 실제로 이제 범인을
네. 검거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뭐 악용이 됐을 경우엔 당연히 그렇게도 되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FBI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보는 네. 아까 전에 MI6도 얘기를 하셨는데 FBI에서는 어떤 그 DNA 데이터 범죄자들이 DNA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사람 신체적이나 의료적인 것까지 추적을 해서 네. 이 사람이 어떤 범죄 성향이 있다라는 것까지 추적을 다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툴인 거죠. 물론 또 그걸 이제 범죄자의 인권 윤리나 이런 걸 따지면서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네. 실제로 그렇고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과거 한 8년간 범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범죄를 예측을 했는데 한 75% 정도를 이제 범죄가 실제 떨어지는 어떤 예방 효과를 네. 거뒀다고 그렇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전 월세 거래량이 좀 많은 지역 그리고 뭐 여성 안심 지킴이지 뭐 이런 게가 있는데 네. 그런 지역들을 이제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지도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미리 하고 네. 그거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또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디다 갖다 붙여놓으면 이제 그게 빅데이터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 또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시대인 거라 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사례로 찍기에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 나와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 좋은 사례 말씀하시니까 사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지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 혹시 있나요? 네, 뭐 구글 예. 독감 예방 시스템이라든지 뭐 댕기열이라고 이제 선진국에는 없지만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렇게 후진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검색 그런 걸 통해서 어디서 좀 독감이 창궐하고 있구나, 댕기열이 창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검색어를 토대로 이렇게 그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 예를 들면 뭐 유엔에서 뭐 그 관련 팀을 파견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과거에도 그 DB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마케팅 측면에서도 활용을 했고 네. 국가 정책 측면에서도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제가 도서관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사람으로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내가 마케터입니다. 근데 필요한 자료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는 그 사람이 생각대로 움직여서 그 DB를 찾아 들어갔어야 됐죠. 네. 도서관 가서 맞아요. 어디에 뭐 있는지 찾아가야 되고 검색해야 열람하고. 되고 자료는 있는데 네. 그거를 찾는 방식이 차이가 있던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래서 빅데이터를 어떤 빅데이터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분석하는 툴을 배제한 일종의 자료 형태로만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하면 얘기를 했었는데 전화번호 최근에 들어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들이 잘 아실 텐데 영주 씨는 자주 사용할 것 같은데 뭔데요? 페이스북에서 샵 마크 붙여서 해시태그라 그래갖고 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도 연동시켜서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다 같이 연동해서 해야죠, 하죠. 요즘에는. 네. 그게 올라오죠. 네. 근데 그게 흐름인 거예요. 소셜 데이터의 흐름이고 트렌드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해시태그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확 하고 불어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그게 다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트렌드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럼 이것도 그러면- 빅데이터에 해당되나요? 맞습니다. 그럼요. 오. 그러면 옛날에 LG생활과학연구소라든지 뭐 그런데 삼성연구소에서도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해서 발간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는 뭘 이용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예.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어떤 사람들이 있고요. 컨소시엄에서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각계각층에 모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는 이따만한 문서들이 있죠. 아 정말요? 엑셀 네. 파일을 뒤져가면서 그걸 맞춤형으로 보는 겁니다. 아 되게 물론 원시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거를 보기 위한 방식은 있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 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분석 툴은 있었는데 그게 실시간 연동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엔 이전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네.
당연히 있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군요. 그게 또 최신의 방법이었을 텐데요. 네. 네, 세상이 금방 빠르게 변한 것 같아요. 저 맞습니다. 대학교 때만 해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 LG 생활과학연구소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 입장에서 그걸 알고 있고 아 거기 가면 그게 있구나. 네. 그래서 찾아가게 되는 방식인 거죠. 요건 이제 또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약간 길어지게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 그 가장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는 것은 결국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제가 아까 드린 도서관 같은 건 비슷한데 예. 결국은 정부입니다. 정부 그렇겠네요. 맞아요. 정부 산하의 기관들은 그런 어떤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고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인구 통계만 해도 간단하게 그렇죠. 예를 필요하니까요. 들죠. 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뭐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싱가포르 이런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정부들은 오픈 가버먼트라 그래서 정부의 데이터를 오픈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은 계속 오픈하고 있고 오픈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게 이제 시도가 많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오픈이라는 개념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재창작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아이 몇 명,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고 하루에 네. 몇 명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데이터와 연동을 해서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그 그렇죠. 이유는 무엇 때문일 거다. 뭐 2002년도에 월드컵 이후에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아이가 많이 태어났더라. 뭐 이런 것처럼 월드컵 통계를 이후에? 내리군요. 재창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 가버먼트라 그래서 자료들을 이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민간 기업들한테 넘기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현재 세계의 틀음에선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빅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빅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사님.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 결국 뭐 빅자 빼고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도 사실 비슷한 사례들을 활용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백화점에 가서 그러니까 와인을 사러 가면 와인을 찾는 분들은 뭐 치즈를 많이 찾거든요. 네. 그런 경우 그렇죠. 옆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그렇죠. CR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고객 관리 시스템에 예, 대해서 들어봤죠. 예. 고객이 뭘 찾았을 때 어떤 네. 것들을 사더라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엑셀로 정리해서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네.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게 커지면 사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그 활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일단 기업이 이제 어떤 비즈니스 방향이나 요구사항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의를 한 부분을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색해야 됩니다. 네. 라고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분석을 합니다. 예. 분석을 해서 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도출하고 예. 그걸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그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모델,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게 정확한지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네. 실제로 그 적용을 시켜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짭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한 걸 토대로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네. 이제 몇 명의 어떤 그 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기대하는 효과와 비슷한지 그런 것들을 몇 번 돌려보면 원하지 않는 방향이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런 네. 것들을 확인을 하고 예. 잘 나오면 그 실제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 실제 적용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효과 분석을 다시 하고 예. 그다음 보완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서 이게 정말로 먹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실제로 비즈니스의 전략에 활용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정말 네. 대단한 과정이에요, 이사님. 다 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해서 뭐 이렇게 어. 다 그 컨닝을 하지 않아도 네, 볼 수 박수 있었습니다. 쳐드릴게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네.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쇼핑 패턴 분석해가지고 타겟 광고하고 또 매출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 카드 사용 정보 분석해가지고 뭔가 도난 방지하는데도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기자님. 예, 뭐 마찬가지로 어떨까요? 다 사용이 됩니다. 뭐 지금 아까 전에 카드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호하는 실제로 이제 점에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 고객들에 대한 어떤 현재 실시간으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도 모두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어떤 그 돈과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공개해도 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어떤 업체와 업체를 통해서
서로 매칭을 한 이후에 그 데이터에 대한 유의미한 것들을 재창조해낸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의미 있다라는 거고요. 네. 미국에서의 이게 그 작년에 좀 이슈가 됐었던 건데요. 네. 뭐 약간 개인정보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뭐 AT&T나 버라이즌, 스프린트 같은 업체들, 이동통신사들 예. 이동통신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제 뭐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하실 텐데 어떤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스마트폰에 뭐 사파리건 크롬이건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이후에 뭐를 평소에 검색을 하는지 언제 주로 이 사람은 스마트폰에 화면을 오픈을 하고 켜 있고 뭘 하는지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다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과연 다른 업체, 다른 민간 업체 또 가버먼트와 연계를 해서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의 이슈가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미국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했고 민간한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실제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고객들의 모든 어떤 그런 데이터 분석 툴을 가지고 행동 패턴을 가지고 그렇죠. 아마존과 연동을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옥션 이런 것과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같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네. 그럼 서로 간에 어떤 윈윈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근데 과연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이제 이후의 문제일 거고 그건 이제 앞으로도 더 차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에 관한 얘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빅데이터 관련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략 IT 취업 함께 하시죠. 네, 공략 IT 취업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빅데이터 관련 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릴게요. 김 이사님, 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그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는 모든 산업 영향을 미칩니다. 네. IT일 수도 있고 제조일 수도 있고 뭐 패션일 수도 있고 뭐 네. 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라는 것들은 사실 일단은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의 의미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하려면 일단 분석력이 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고 그걸 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석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려면 어떤 단어 하나만 보고도 연상시킬 수 있는 뭐 혹시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결국에는 그 분석하고 이제 재정의 하는 이유가 앞으로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과거에 있던 자료를 갖고 앞으로 어떤 걸로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어떤 그 창의성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논리적, 체계적 분석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거를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겁니다. 뭐 예전에는 뭐 정보를 아는 게 힘이었는데 요새는 쓰레기같이 정말 많은 그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좀 찾아내는 게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데이터가 커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그 의미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뭐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비즈니스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가치 창출에 어떤 그 가치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판단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분석이나 통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공학 이런 거 어려워해서 저는 일단 패스거든요. 빅데이터 활용한 정보 얻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말씀해 주세요, 이사님. 일단 뭐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하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나 공학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데이터나 수치에 좀 이렇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시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어떤 그
그런 것들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비판적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 스토리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좀 필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하나 갖고서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이게 뭐 궁금하거나 재미없지 호기심.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호기심도 굉장히 좀 필요한 어떤 자질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에게 전달했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맞아요. 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또 그런 역량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고요. 네네. 근데 귀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잘 까먹죠. 그럼요. 이거를 시각화시킬 수 있는 역량,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혼자서 활용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공유를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트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네. 수학적인 능력, 공학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하니까 굉장히 다방면에 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자,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인재 육성에 많이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인재 육성을 하고 있나요, 권 기자님? 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좀 온 거라.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는 그 오바마 정부가 빅데이터 R&D 센터를 같은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인력 양성을 아예 계획적으로 좀 하고 있고, 뭐 차세대 이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네. 분석가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위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서 개발을 좀 독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버클리 대학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뭐 $10,000,000 정도의 규모로 실제로 그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그 정보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유의미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데이터와 연동을 시켰을 때 또 다른 어떤 재창조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그 방금 전에 재미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뭐 6번째 아, 멤버를 너무 하는 재밌어요. 프로젝트를 뭐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한 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뭘 했으면 이런 네. 얘기 나왔죠. 네. 인물이 한 명이 나오면 그 인물에 연상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보여줬었잖아요. 그게 이제 트위터나 SNS 같은 곳에서 많이 주로 휘자화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단어만 모아놨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더 분석해낼 수 있느냐라는 어떤 행동 패턴 그리고 분석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실제로 짜놓고 교육을 시켜나가는 하나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없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빅데이터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에서 이제 유의미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어렵습니다만 누군가를 해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세계 정부도 그렇고 하나씩 다 발전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자연스럽게 다 어려운 얘기들만 있어서 그런 큰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나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분석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발전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 국내에서도 육성하는 사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들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IT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취업 정보 전해드립니다. 엔터웨이 파트너스에서 대기업 계열사 오라클 ERP 재무 모듈을 운영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오라클 ERP 재무 모듈 운영을 해보신 경험자나 오라클 관련 개발, 유지 보수 가능자 등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고요. 영어 및 제2외국어 가능자는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엔터웨이 파트너스에서 이번에는요, 중견 게임 기업에서 모바일 소싱 그리고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학력과 성별이 무관한 채용권이고요. 게임 소싱과 또 퍼블리싱 경험자이거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분이면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관련 경력 있으신 분 그리고 이 게임 업체 관련한 인맥이 넓으신 분이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오픈탑에서 공공 SI 프로젝트를 관리할 프로그램 매니저 PM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분들 중 6년 이상 그리고 12년 이하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데요. 교육정보 시스템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지원은 취업 사이트 사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접수는 2015년 4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서비스에서 인프라 운영팀을 모집합니다. IDC 시스템을 운영하고 네트워크 기술 지원 및 관리를 하는 업무인데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리눅스 등에 관한 기본 지식 있는 분, 또 컴퓨터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 군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지원 서류는 역시 취업 사이트 사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금양에서 ERP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와 오라클, 리포트 툴 등 필요한 스킬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해보세요. 주 5일 정규직 채용권이고요. 서류 접수는 역시 사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IT 관련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야이든지 취업은 끝은 아닙니다. IT 취업은 특히나 각 분야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욱더 철저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자기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 IT 취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또 취업 관련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 김기경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요, 21세기의 화두라고 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이 직업 이 취업,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